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직의 철학적 탐색 끝에서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14주차입니다. 다음 주는 종강 수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제가 제시한 기말 과제에 대한 답안을 제출하시면 이번 학기는 종료됩니다. 운명인가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서로 한번 대면 한번 못하고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가 언어로서 만나고 생각으로 만나고 또 마음으로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만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신법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강의실에서 열띤 토의를 해볼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러분하고 이 캠퍼스에 댓글을 통해서는 분명히 마음과 마음이 만났던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신법. 기법과 신법. 둘 다 중요한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되겠죠. 문제는 현대인인 우리들이 신법에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진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법에 약하지 않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냥 빨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역량, 내가 어떻게 학생들과 교감하고 나의 인격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하는 면들이 이 순전히 지식 전수의 장과 같은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논지를 지난번에 최희찬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도 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리 가겠습니다. 카메라 옮기겠습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자, 여기 제가 가져온 것은요. 교육학계 교사론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공적인 가르침을 위한 세 가지 요소라는 것들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지식, 방법, 마음. 선생님이 당연히 지식에 통달하셔야 되겠고 잘 알아야 되겠죠. 지식만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걸 잘 전수하고 나누는 방법 면에서도 자신을 개발하셔야 되죠. 자신의 머리만 해박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밑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20세기의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 인류학적인 근거들, 정신의학적, 심층심리학적인 지지들이 20세기 후반서부터 마구 쏟아져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우리가 경시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참 힘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신법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방법과 마음이란 것이 분석 심리학적인 이른바 원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원형이란 인간의 태고 쪽부터 내려온 행동 패턴을 의미하거든요. 매우 어려운 개념이라 전 그냥 이렇게 간단한 정의만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들어가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 원초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 행동 패턴 이런 것을 원형이라고 볼 때 이 지식과 방법과 마음은 그런 대표하는 원형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화면으로 옮겨서 말씀드리면 지식은 탐구자 원형으로부터 뻗어나온 면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탐구자적인 자세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직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나 학자 같은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사람이 이 지식의 역량을 더욱더 키울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방법이란 것은 과학자나 학자처럼 계속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을 좀 글쎄요, 전 순우리 말을 쓰려고 그렇게 썼습니다만 요새 유행하는 말로는 스토리텔러죠.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수자, 연극인의 원형이 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기만 유식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를 잘 전해야 돼요. 당연히 선생님한테는 이 두 가지 원형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깔린 마음이라는 것은 또 이런 원형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자 원형, 힐러 원형이라고 얘기하죠. 샤먼이나 이제 무당, 이런 사람들은 그 과거에 그냥 미신, 무속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학적으로 볼 때 지역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샤먼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받는 그런 주술과 예식 행위가 함께 수반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에는 상담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치유자 원형이 또 교육자한테 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작용이 되는데, 근데 현대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마음 쪽이 약한 것은 치유자 원형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탐구자이자 스토리텔러로서는 많이 인식을 하는데, 내가 치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이 말씀이죠. 내가 샤먼인가? 그건 너무 엉뚱한 이야기 같죠? 그거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예시한 것이니까. 그러나 상담가라는 것은, 그건 받아들이실만 하죠? 교육자가 상담가라는 것. 근데 이쪽 원형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을 때 교수자가 이제 자신의 일에 있어서 능력을 많이 잃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런 원형적인 이 현대 교사들에 대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자 원형의 터치를 잃으면 선생님의 힘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신법의 터치를 잃으면 선생님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수하는 나눌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도 또 통달해야 되지만 내가 학생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들을 위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또한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타주의라든가 온정주의라든가 낭만주의라든가 이런 말랑말랑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체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형이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심층심리학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몇 번의 수업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시라 그러고, 그래서 오늘 보실 자를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이걸 보기로 하죠. 지난번에 보셨던 것이죠. 자, 에이미 커디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 다 보셨고,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셨고요. 매우 훌륭한 학자이자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파워 포즈예요. 원더우먼처럼 강력한 자신만만한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포즈를 이분이 또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이 파워 포즈라는 게 심신이 연동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또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도 성립이 되죠. 두 가지가 함께 항상 상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사회는 보건건강체계라든가 의료계 이런 쪽은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신연동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몸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충분히 마음을 돌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할 때 이 신체적인 것까지 충분히 통합해서 이야기하기 또 힘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건강을 돌봐주시는 상담가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그쪽이 이제 분절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교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분절된 것을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세상에서 나의 몸이 먼저 반응해요. 나는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 싶은 생물이에요. 그런데 그대로만 내 것을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음식을 어디서 구해다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몸뚱아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던져진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세계하고 매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에 매개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량, 매개체, 매개 뭐라고 할까요? 매개 기능,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들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층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이고, 에고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그 구도는
특히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서는 위해서는 건강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잘 통제해서 나의 몸하고 통합적으로 전인적인 인격을 잘 형성하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저희 프로이트주의자 에릭 에릭슨 선생께서 제시한 개념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인데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저 동양적인 전통적 선생관을 말씀드리면서 성리학자가 마음 챙김 같은 것을 지향했던 면을 말씀드렸죠. 그것하고 동일한 그 맥락에서 서양의 전통적인 선생들 또한 비슷한 것을, 유사한 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대 서양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께서는 17세기 활동하신 분이죠. 인간의 완성을 지덕체가 아니라 지덕성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피에타스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 또는 에고나 현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추구 그런 것을 성 또는 피에타스라고 총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성과 사회적인 덕성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성 같은 것이 요청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성리학의 마음 챙김을 말씀드릴 때 논했던 것하고 같습니다. 즉 인간 내면에는 기지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본성, 본연지성인 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리는 사랑의 정신을, 사랑의 그 원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면에서 그 핵심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양의 전통적 선생관이나 서양의 전통적 선생관이나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선생관이긴 한데 이런 코메니우스적인 인격의 완성 또는 현대적인 용어로 전인격적인 성숙, 전인적인 성숙 이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어떤 흔히 말하는 키덜트라고 그러죠. 키드하고 애덜트를 합쳐가지고 어른인데 아직 애들처럼 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카페 같은 데를 우연히 들어갔다가 저도 키덜트인가 봐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분이 20대 후반이래요. 근데 정신적 성장이 없다는 그런 고민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런 행동할 뿐 우리가 늙으면 마음도 성숙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크크크 거리면서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이분 얘기에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나이 때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나는 나이를 먹으면 저 선배들처럼 또는 저 아저씨, 아줌마 또는 저 엄마, 아빠처럼 성숙할까? 그럼 과연 저 사람들은 마음도 성숙할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처럼 저는 회의가 많았어요. 여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이를 먹는다고 실제로 마음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잔머리만 늘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입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잘 안 된다 그러고,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좌절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을 품었을 때부터 이제 30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성장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미약하더라도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잔머리만 늙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잔머리도 이제 자라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은 성숙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융의 이런 말씀하고 상통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튀어나옵니다. 내 무의식 안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는 것은 훌륭한 것도 있고 형편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년 늙어가면서 성숙하면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선과 악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그게 과연 얼마나 광활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성리학에서도 인간 내면을 소우주라고 불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 나눈 그런 젊은 분들에게 사람은 분명히 변하고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실패한다라는 말을 나누고 싶어요. 조금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에릭슨 선생의 유명한 그 8단계,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그 이론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에릭슨 선생의 이 이론이 담겨 있는 그 원안이 담겨 있는 유년기와
유년기와 사회,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Childhood and Society가 원래 영어 제목인데요.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그 학창 시절에는 대충 보고 그냥 시험만 보고 넘어갔습니다만 50대 때 그것을 다시 잡고는 정말 완전히 몇 달 동안 푹 빠져서 다시 읽고 한 3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 대가 고수가 제시한 고전이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이 이론은 그 교육계에 계신 분들, 뭐 유아 교육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또는 그냥 교육학, 평생교육 등등 하시는 분들은 다 워낙 많이 아시는 것이라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각 연령대에 따라서 발달 과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꽤 바쁜 거예요. 이런 그 구도상에서 자율성 대 수치, 의심, 이런 구도상에서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두 살에서 4살짜리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다 연령대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신뢰란 것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기저귀 뗄 때가 돼서는 여기 학문기라고 얘기하죠. 주로 아빠하고 관계에서 수치나 의심보다는 자율성을 획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자율적으로 떼고 자신의 관략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거기서 성격적인 자율성까지도 연장돼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배변 활동.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뭐 공부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사회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래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스포츠 활동, 놀이 등등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이제 자신의 근면성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아이가 여기 좋은 점수를 다 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불신, 수치, 죄책감, 열등감이라는 점수를 따고 가요. 그래서 이쪽 100점, 이쪽 0점 이런 아이는 없어요. 이쪽이 더 많으면 좋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불리한 것에 점수가 많이 쌓여 있죠? 그럼 이게 계속 이월돼서 여기 적체가 돼요. 그러면 13세에 이르러서 정체성 추구를 해야 될 연령이 됐는데 이 짐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하기도 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중2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 힘든 시기예요. 이때가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한테 그동안 진 짐도 많은 아이들한테 공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느 입장에 어느 계제에 있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한테 우리는 이 중2 아이들한테 훨씬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이 쉽죠. 어려워서 그렇지. 저도 제 자식들 중2 때 생각하면 제 인격에 밑바닥을 봤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우리 수업을 듣고 계신 많은 분께서는 여기 그 연령대에 속해 계실 것이라고 봐요. 물론 그 이후 연령대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20살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다시 말해서 온정주의, 낭만주의 이런 얘기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또는 인류학적으로 인간이 이 연령이 되면 짝을 찾아 나서는 게 이제 대다수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뭐 그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짝을 찾아 나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그 동료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못하면 부부관계 파탄, 자녀들과의 관계 파탄, 동료들과의 관계 파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는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타인들을 돌보고 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나이를 드시면 중년 이후에는 이런 그 일생 일대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도전을 맞게 돼요. 생성 대 침체냐. 이 생성이란 것은 나의 생명 에너지가 계속 다시 이 원 언어가 generation이거든요. 이게 세대가 아니라 generator처럼 이제 생성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생명 에너지가 다시 생성돼야 되거든요. 침체는 내 생명 에너지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에 맞는 나한테 적합한 해야만 될 그런 행위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과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것들이 유예된 사람이 있어요.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이 연령대에 사랑을 못한 사람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늙어가지고 뭐 불륜하고 뭐 바람 피고 이런 일들이 또 여기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도표예요. 여기서 생성을 못하면 침체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지금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고대하고 있는 거. 과연 나는 자아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절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통합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길을. 그래서 이 연령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생성을 다 하고 싶고요. 가족, 동료, 그 밖에 모든 사람들과 이 돌봄이라는 나의 그 책무를 다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걸 잘 못하죠? 이런 연령대 이걸 잘 못하면 절망으로 빠져요. 그래서 노년이 비참해집니다. 아무하고도 소통 못하고 누굴 봐도 불만이고 세상에 대해서 욕밖에 안 나오는 그런 불행한 노인이 되면 그건 절망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인생이 참 쉽지가 않죠. 이런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제시했었던 그 개인사 성찰도 다시 한번 짚어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에릭슨 이론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가지고 강좌를 하나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마지막 질문이 참 무섭죠. 나 자신으로서 살아온 것이 괜찮았던가? 아니야, 그러면 이건 죽음 앞에 절망입니다. 이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들이겠죠. 이걸 점수를 많이 쌓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적된 점수가 긍정적인 점수가 많아서 나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고 지위가 높고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 이 이론상에서는 이런 역량, 심성, 성향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웠을 때 그래서 성숙한 인격, 전인적인 인격에 도달했을 때 성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왠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이는 그런 지표들 있죠. 이것만 쌓고 싶으나 그러나 이것도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전인적 인격이란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 난 이것들을 극복하고 얘네들을 뛰어넘고 싶은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런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 부처님 빼놓고는 이것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없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직시하고 얼마나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내 내면의 문제인지를 깨치고 그것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남은 여생 동안 하는 것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지금 돈 벌어서 애들 키우고 대학 등록금 내고 전세금 갚고 그리고 또 새 아파트 어쩌고 온갖 현실적인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 일이 많죠, 인생에서는. 자, 그래서 인생은 할 일이 많아서 즐거운 삶의 장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이걸 고려하고 가지 않으면 돈 벌고 먹고 살고 지위 높이고 하는 모든 그런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일의 기본이 되는 나의 인격의 성숙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에요. 문제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통합하느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 에릭슨 선생께서 말씀하신 걸 잠깐 엿보고 나서 이보다 더 예전 사상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더 생각거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이 지금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회한이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커다란 회한, 슬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1000개의 작은 증오라는 것은 얼마나 질이 멸렬하고 찌질합니까? 만약에 그런 증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됐다고 상상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증오스러운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냥 형편없어 보이고요. 아무하고도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혐오스러우니까. 이건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하는 길에 있어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내가 부모로서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 훌륭한 말씀이지만 언제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에 대해서 사상가는 어떤 이치를 제시했는지를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나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 사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선생이란 무엇인가에서도 전 근대에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선생관을 얘기하면서 서양의 그 선생관 교육관의 이제 대표 주자로 장작 루소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도 이분의 내면의 화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지 않은 것들을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끄집어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내면의 화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하고 화해하는 것이에요. 요거를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내가 나와 화해하는 것.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웃겠죠. 내가 어떻게 나랑 화해해? 그러면서 웃겠죠. 그러나 성인인 우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내가 나랑 화해를 한다는 거. 내가 나랑 사이가 나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 자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나 자신과 화해가 안 된 사람, 나 자신과 사이가 나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또는 나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어떤 부분 늘 숨겨두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아요. 자신과 사이가 안 좋으면 전인격적인 성숙으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그것을 내면의 화해에 이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내면의 화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고 그런 개념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에밀에 나오는 루소의 사상을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20세기 사상가가 블룸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요약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루소의 내면의 화해 개념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했다기보다는 저 자신의 인격적인 수양의 도구로서 쓰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것이라 이것도 얘기 나누고 싶은 게 3박 4일 이상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3박 4일이 아니라 3, 40분도 너무 길고 3, 4분은 너무 짧고 가능하면 빨리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전수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왜냐하면 내가 반쪽으로 살고 있으면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내가 돌보지 않은 나의 부분, 내가 부끄러워했던 나의 부분들도 다 이해하고 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성을 보존하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서 사상사적으로는 18세기에 루소가 당대 그 부르주아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개념을 제시했었습니다. 부르주아는 남을 생각 안 하고요. 돈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 사람이라고 루소가 굉장히 공격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반쪽으로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전부 다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인격을 살려내는 인간상으로서 에밀이라는 소년을 제시한 것이 루소의 작품입니다. 자, 이 루소는 매우 골치 아픈 인물이에요. 복잡한 인물이고 소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는 이 사람 소개하는데 한두 시간을 쏟는데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쉽습니다만 굉장히 모순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자신이 모순됐다고 여기세요? 글쎄요. 인간만큼 모순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루소는 인간과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순을 극명하게 감지하면서 평생을 괴롭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모순 사이에 화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이제 평생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연구를 하면서 그 모순성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안에는 이렇게 훌륭한 것들이 있어요. 선함, 빛남, 이타심, 윤리, 이상, 심적 인명까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는 악, 어둠, 이기심, 본능, 현실주의, 악마 같은 그런 사악함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둘 다 있음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예요. 이것만 다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건 언제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소 당대 18세기의 유럽의 학교들은 이런 것을 갖춘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 지워버리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악과 어둠, 이기심 같은 것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걸 하는 아이가 있으면 벌 줘요. 이걸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되는 것이냐. 루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루소는 이거 제거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성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엄연한 일부.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돼요. 결국은 제가 두 가지식으로 일단 이걸 써놨습니다만 현대 심리학도 인격 심리학이라든가 치유 상담학 등등도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모두 갖춘 것을 전체성이고 전인성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사람은 현대 상담가들이 보면 전문적인 인격 심리학자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 인간이 아니야. 인간적이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라고 본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양면을 다 통합한 인격을 건강한 인격성이 인간성, 전인성이라고 보는 그런 현대적인 심리학의 기조는 루소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간관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내면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시든 아니면 수용하시든 간에 이 양자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린 당연히 이걸 키우는 교육을 하고 싶죠? 누가 이런 걸 키우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위를 지향해요. 근데 위를 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품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면의 화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제가 간단히 요약할게요. 내면의 화해는 무슨 말이냐? 위의 것들이 선함과 빛남이 나의 진정한 본성임을 깨달아서 선함과 빛남이 나의 어둠과 악과 이기심을 품도록 하는 것이 내면의 화해입니다. 자, 내면의 화해는 선과 악을 대충 섞자는 절충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타협이 아닙니다. 명백히 이게 나의 본질임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본질임을 깨닫자는 것은 성선설이죠. 이거는 철학이라기보다 종교성이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루소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경계를 넘어서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란 면에서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종교의 당위성이 여기에 지상 명령 같은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빛남이 나의 본성을 깨쳐서 악과 어둠을 포용하도록 해라. 이것이 내면의 화예요. 자, 제가 두괄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께서 수용하실지 어떨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이게 부연 설명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세요? 마음이 검은 사람은 박쥐, 악마가 들어오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천사가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내가 시선을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하얀 데에 뒀으면 천사가 들어오고 검은 데에 뒀으면 악마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안에는 끝없이 선과 악이 늘 점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양면은 언제나 있다는 얘기를 이 그림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져 가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어떤 땐 천사 같은데 어떤 땐 악마 같은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남을 알 수는 없어요, 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천사 같았던 적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악마 같았던 적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저는 이걸 너무 잘 기억해가지고 제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자 합니다. 잊고 묻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악마 같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의 안에 천사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악마 같은 것을 품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면의 화해 과제는 계속됩니다. 자, 얘는 가라 그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또 사연이 긴 것인데 어쨌든 제가 번역한 글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번역했는데 그 인디안 부족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체로키 부족의 한 원로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떤 그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서운 싸움인데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대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는 악마래요. 두려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학, 죄책감, 증오, 열등감, 거짓, 가짜 자부심, 경쟁심, 우월감, 자기중심적 생각. 여러분 저처럼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자기 안에 이것들이 하나하나 돋아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다 있으면 우리는 악마겠네요. 근데 이거 없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다행히 또 다른 늑대가 있어요. 선한 늑대입니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나눔, 고요, 겸허, 친절, 자비, 우정, 동정, 너그러움, 진실, 애정, 믿음과 같은
다행입니다. 선한 늑대가 있어서. 문제는 모순이죠. 이런 양면성이에요. 이와 같은 싸움이 우리들 안에선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그랬더니 똑똑한 아이가 물어봐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러셨어요. 이게 내면의 화해 개념하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줘서 얘의 힘을 키우죠? 그럼 얘가 쭈그러든다는 얘기예요. 얘를 내 안에서 쫓아낼 수는 없어요. 얘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놈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거의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우리의 생물됨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가져가야 돼요. 생물됨을. 생물은 공격성을 갖고 있고 자기 손을 뻗어서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순한 양들도 풀을 뜯어 먹잖아요. 생물은 이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 아니라 이러한 면을 키우는 존재가 될 것을 교육이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면을 자꾸 키우다 보면 이게 얘를 이렇게 감싸게 돼서 얘는 점점 쭈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면의 화해의 개념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안한 개념이에요. Inner Reconciliation은 내면의 화해를 이제 앨런 블룸이 영어로 설명한 것이고요. 자, 일단 이쪽 왼쪽을 보시면 이게 평범한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은 선함도 악함도 다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타협된 부분이 참 많은 게 보통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보통 인간이 이래요. 늘 이제 선함과 아주 악한 것은 별로 잘 나오진 않지만 대충 타협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루소는 이것을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 이건 칵테일한 거예요. 섞으면 이렇게 돼 있죠. 대충 다 섞어서 검은 게 퍼져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컵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대답은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가만히, 고요하게. 그러면 여기에 이 회색 것들이 아래로 깔려서 침전되겠죠. 그러면 검은 부분은 이렇게 밑에 깔려버리고 맑고 순수하고 선한 부분이 훨씬 커진 것이에요. 이게 내면의 화해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내면의 화해에 이르느냐? 가만두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그런 방법 중엔 동양에서 고안한 것이 마음 챙김이죠. 명상 수행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 또 기독교에서도 명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교적인 수행, 그것으로 우리는 고요함으로써 자신 안에 어둠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얘는 언제 다시 날뛸지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는 평생 이것을 키우는 수양을 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면의 화해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현대의 심층심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는 양가 감정의 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가 감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양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100%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이면은 살짝 두려워한다거나 살짝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순된 양면성 같은 감정을 성인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일 땐 그런 면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자, 이게 문제예요. 양가 감정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더 자라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학부 때 심리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루 종일 손을 수십 번도 더 씻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구두를 안 닦고 손도 잘 안 씻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게 됐습니다만. 자, 이것은 어리석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왜 자꾸만 손을 씻느냐?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더럽다는 건 무엇이냐? 마음이 분열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모순된 양면성이 점점 극대화돼 가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사실은 안에서 분노가 마구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게 내적인 모순이 자꾸만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상상하실 수 있죠? 네, 특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이 사람들 당연히 우리는 지당히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구석에 감정 깊은 곳에서는 심지어는 무의식의 저 심연 같은 데서는 불만이 싹트고 있고 이게 돋보스처럼 자꾸만 자라나서 원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더럽다라고 감지하고 그러면 밖에 나와서 내 손을 씻는 또는 괜히 집안 청소를 한다든가 괜히 뭐 학용품들을 일렬로 줄 세운다든가 이런 강박적인 뻘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분열로 가는 것이고요. 통합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에서는 교과서적으로 이런 지침을 제시합니다.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내라. 무엇이냐? 사실은 기분이 이상한데 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불만도 많아. 이런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억압이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척만 하면 안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불만인 감정을 계속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억압을 안 하면 그 불만을 숨기려던 감정이 해방이 돼 버려가지고 거기에 쓰던 에너지를 자아 강화를 위해서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기는데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요. 숨기는데 쓰던 힘을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창의성이 피어나고 내가 보다 더 전인적인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루소적인 내면의 화해하고 상통하는 것은 내 안에 나쁜 늑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라고 자꾸만 거짓말하지 말고 그게 있다라고 바라보면 무의식의 작동 원리가 참 신기한 게 내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을 보고 인정하고 표현하고 자꾸 표출하면 그 억압된 감정의 힘이 자꾸만 약해져요. 그런데 억압된 감정을 꽁꽁 숨기려고 더 노력할수록 그 놈의 힘이 더 세져요. 이게 무의식의 감정의 역설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과 불만과 아픈 그런 면들을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표현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로이트의 후예이지만 다른 길을 간 칼 융의 경우에는 분석심리학에서는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아주 제가 실용적으로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그림자 통합은 뭐냐면 괜히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별 이유도 없이.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 똑같은 게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안 미워하고 그 사람을 대신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융심리학에서 그림자란 나 자신이 외면하고 홀대하고 억압한 어떤 성향이나 면모나 이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의식에 이것을 억압해놨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감춰놨어요. 그러다가 이것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 내면에 억압된 그림자를 투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쏴버려서 그 사람을 마구 공격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면서. 이것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지 눈 안에 들어있는 대들보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쬐꼬만 그 가시를 마구 공격하는 거, 이것을 비난하신 것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안에 커다란 그림자를 보지 못할 때 사람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신 무의식에 휘둘리게 됩니다. 나쁜 늑대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융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내 안에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투사하는 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작업으로서 그림자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괜히 남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해요.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럴 경우는 제 지금까지 인생 경험상 대다수가 그 사람 내면에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진정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고 존경할 만한 인격의 경지에 다다른 그런 분들이 남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은 본 기억이 없어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쳐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이쪽에 이보영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융심리학의 태두시고 서울대 의과대 교수셨던 분인데 우리 안에 뭐 좋은 게 있다고 밝은 것만 맨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빛나고 뛰어나라는 거 아무리 외쳐봤자 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을 밝게 해야 내가 더 나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엔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인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더 밝게 만드느냐? 내가 밝다고 외치지만 말고 내가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드냐? 그것을 봐요. 그것을 의식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늘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그럼 걔가 기운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둠이 점점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불쾌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을 보란 얘기거든요. 내 안에 나쁜 늑대를 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석심리학 하시는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투덜거립니다. 돈을 못 번다고. 사실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 안에 어둠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특히 어둠을 이룬 삶의 여정이 비극적이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가가기도 싫은 게 내 안에 어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삶에서 내가 성장을 꿈꾼다면 나의 중장년기에 들어서 나를 통합하고 나의 생명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서 써서 생성하면서 절망이 아니라 평화로운 죽음으로 가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둠을 보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좀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오마하의 성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 미국의 워렌 버핏이가 계시죠. 이분은 어릴 때는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의외로 훌륭한 사람 중에 어렸을 때 좀 내성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대 공포증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부끄러워서 감춘 게 아니라 역시 위대한 사람답게 이것을 그냥 다 폭로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 난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신의 치부를 계속 감추려든, 즉 억압하려던 에너지를 자신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매우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노력에 자신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힘든 일이에요. 오래 해야 돼요. 한 10년 이상 하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20대 후반 이후서부터는 자신감이 붙고 무대 공포증을 극복했는데, 무대 공포증만 극복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 거. 이 과정 자체가 그 사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작은 약점을 치유해보고자 열심히 연습했더니 나의 다른 부분도 다 함께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버핏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점이 있죠. 어둠이라고 본다면 이 어둠이 저주가 아니라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거 덕분에 이 일을 해서 이렇게 훌륭해졌으니까요. 자, 개인사 성찰에서 이것을 고려해 봄직합니다. 나의 성장 기간에 어떠한 어둠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 있고 나는 그것을 저주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풀어내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과제로서, 숙적과 같은 과제로서 삼아옴으로써 결국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됐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감춰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우리 내면에 있는 나쁜 늑대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늑대 중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공격성 같은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공격성을 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용기를 내기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선함을 세상에 펼침에 있어서 용감해질 필요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용감하면은 그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그 경향에 공격적인 경향이 스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를 표출하는 것을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만도 없지 않습니까? 나쁜 늑대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는 숨겨진 축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내면에 부정적이면 어둡고 악한 것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에요. 심층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할수록 억압이 더 심해서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나중엔 결국 감정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 안에 나쁜 늑대 또는 어둠, 사악함, 이기심 그런 것을 외면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보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서 의식화함으로써 나의 선한 기운을 점점 더 키워서 그 악한 것들의 기운이 이제 빠지게끔 만드는 이런 내면의 화해 테크닉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크닉이라니까 말이 좀 그렇네요.
평생에 걸친 수양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내면의 화에 대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 종강에 이 내면의 화의 연장선상에서 한 학기의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성경에서 이런 말 못 봤는데 그러신 분은 이 책을 안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 구교, 신교 다 일컫는 것입니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외경이라고 치는 도마복음이라고 있어요. 북 오브 타마스라고. 거기에 실려 있는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도마복음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예수 말씀 진본이라고 검증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오랫동안 매우 주저하면서 이것을 실제 정경에 넣는 것을 지금까지 거부해 오고 있죠. 어쨌든 예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으면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 다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수줍어서 숨겨만 놓지 말고 끄집어내서 그것을 세상을 밝히는 데 쓰면요.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억압해서 숨기려고만 하지 않고 솔직히 표현해서 드러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낳은 것이 나를 구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내면에서 끄집어낸 빛과 어둠이 나를 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지 못하면 훌륭한 것도 그냥 쑤셔 놔두고 어두운 건 그냥 감추는 데 급급하면 네가 낳지 못한 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무서운 경고죠. 예수의 말씀입니다. 내면의 화해의 길을 가라는 루소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해석은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면의 화해의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인격의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인격의 통합이 필요한 연유로서 교육자한테 신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마음을 일단 추스려야 돼요. 나의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전력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부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키워야 되는데 나를 키우고 나의 인격을 성숙시켜서 나를 통합하는 길로서 개념적으로 루소하는 사람은 내면의 화해라는 것을 제시했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께는 평생에 걸친 인격 성숙의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수용될 만한지는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마음에 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사람은 개성이 다 다르니까요. 자신에 맞는 것을 뭐 하나라도 이제 골라서 자신의 인격 성숙의 전인격적인 성숙의 길로 가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오늘 접하신 것이 뭐 마음에 안 드신 분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출제 과제로 쓰실 것은 제가 이 캠퍼스에다가 또 제시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